베네수엘라의 독재자였던 이름은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는 1962년 11월 23일 출생으로 현재 나이 63세라고 한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노조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그가 하층민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의외로 그의 집안은 상당한 중산층이었고 노동자가 아닌 사업가 집안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헌법상 30년 이상 베네수엘라에 거주해야 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콜롬비아 출신이고 어릴 적 마두로가 콜롬비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출신지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그의 출신지는 4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 끝이라고 한다. 정확히는 고등학교 중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나라의 열악한 환경 때문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를 제외한 베네수엘라의 모든 대통령은 대졸자였다고 한다. 그는 학력에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아들인 니콜라스 에르네스토는 볼리비아로 유학을 보내 경제학을 전공시켰다고 한다. 사실 그는 학교에서 공부보다는 사회운동에 집중하며 시위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는 정식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대신 거리에서 배웠다, 현장에서 배웠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마두로는 원래 엘리트 정치인 출신은 아니라고 한다. 놀랍게도 그는 수도인 카라카스 시내를 다니던 시내버스 기사였다고 한다. 마두로는 버스기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 경력은 그도 자랑스럽게 말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는 교사 노조 지도자였는데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그는 어릴 때부터 미국이 문제다 라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버스기사라는 직업을 생각보다 잘 해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라 운영이 버스 운전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이었다. 마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마두로 이전의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를 만난 것이라고 한다. 마두로의 부인이 차베스의 변호를 받으면서 그와의 질긴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998년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 노조 지도자로서 차베스의 눈에 띈 마두로는 차베스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계 진출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후 2005년에는 국회의장을, 2006년부터 13년까지는 외교장관을 맡았다고 한다. 2012년 대선에서 차베스는 무려 4선을 확정했고 차베스는 마두로를 부통령에 임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차베스는 암에 걸려 4선 성공 이후 거의 회복 불능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는 차베스 사망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고리되면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지만 선거는 다시 치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드디어 2013년 베네수엘라의 대선이 시작되는데 마두로는 차베스의 열기로 유리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1.5%포인트의 매우 근소한 승리로 당선되었다고 한다. 이 선거 결과는 당시에도 상당히 의문이었다고 하는데 이후 모든 선거에서 마두로는 기존의 여론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으며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시기 선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변질되었다고 한다. 원래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집권 이후 다른 산업 육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집권 직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나라 수입이 증발했다고 한다. 세금 개혁이나 구조조정 대신 마두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는 당연히 초인플레이션인데 오늘 번 돈이 내일이면 반값이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의 대응은 더 황당한데 물가가 너무 오르니 마두로는 가격을 강제로 동결시켰다고 한다. 기업은 당연히 생산을 중단하며 베네수엘라 경제는 마두로 집권 이후 더 큰 나락으로 빠졌다고 한다. 놀랍게도 그는 이 책임을 기업과 상인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기업과 경제계 인사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며 국유화를 시도했고 베네수엘라의 유망한 기업들은 탈출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는 환율도 통제했다고 하는데 권력자들을 저렴한 환율로 달러를 받고 시장에서 몇 배 가격으로 팔았다고 한다. 그는 이 모든 경제 실패를 또한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렸다고 한다. 2018년 12월 그의 두 번째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는 갑자기 선거를 5월 20일로 앞당겼다고 한다. 그는 상대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 여러 명목을 뒤집어 씌워서 선거 자체를 못 나가게 만들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득표율 67.8%로 재선에 성공했으나 투표율 자체는 46%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2019년부터는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을 거쳤다고 하는데 의회가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과도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한다. 2019년 미국이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자
마두로는 급발진으로 미국과 단교를 선언했다고 한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그는 정식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네수엘라에서 정권을 유지했던 이유는 바로 사법부의 판사들을 장악했고 베네수엘라의 군 장성들이 전부 마두로를 지지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참 이상하게 베네수엘라에서 그를 비판하는 언론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방송이 중단되거나 광고주들의 압박으로 스스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선거였는데 야당 후보가 아무리 선거운동을 해도 출마 직전에 자격을 박탈시킨다거나 선거 일정을 변경시키고 여론과 전혀 반대되는 압도적 몰표가 나오는 등 선거 과정 전체에 걸쳐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가 가장 신경 쓴 기관은 바로 베네수엘라의 선관위 인사들이라고 하는데 가장 정권과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 넣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데 원래 20명이던 대법관을 무려 32명으로 증원하면서 12명의 친정부 성향 판사들을 채워 넣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사법부마저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사실상 독재 완전체 구조를 완성시켰다고 한다. 마두로에게 반미는 신념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경제가 무너지고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꺼내든 카드는 이 모든 것은 미국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마두로는 내부 정책 실패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팩트는 미국 제재 이전부터 베네수엘라는 이미 망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겉으로 외치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과 물밑 협상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다고 한다. 제재 완화 협상, 석유 수출 예외, 인질 교환 등 겉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절대 테이블을 걷어차지 않았다고 한다. 즉 말로는 반미, 돈으로는 친미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 그만큼 마두로 정치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는데 반미를 외치면 자기 존재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2026년 초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터졌다고 한다. 한밤중 개시된 미군의 작전으로 마두로와 그의 아내 플로레스는 수도 카라카스에서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는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었는데 단순 비판의 대상인 독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보약을 유통시키는 등 실제 여러 혐의가 존재하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는 체포 이틀 뒤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본인을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나는 납치됐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현재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마두로는 선거를 통제했고 사법부를 장악했고 언론을 막았고 군부를 붙잡으며 겉으로 보면 권력을 완벽하게 통제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집착했던 권력은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한다. 대법원도 군부도 선관위도 반미 구호도 실제 미군이 들어오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한다. 마두로는 모든 제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의 현실, 국제 질서와 시간의 흐름은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해 국가를 무너뜨렸고 국가를 무너뜨린 끝에 자신도 함께 무너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 마두로의 체포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이상 일용이 마스크였다.